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강의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원자라는 입자는 러더퍼드가 알아냈다시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원자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원자핵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다, 빈 공간이다 라고 알아냈죠.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전자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를 그려보자면은 원자는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들이 회전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이후에 더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원자핵이라는 것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원자핵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은 양성자라는 입자가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중성자라는 입자도 이 안에 있다라는 거를 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또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고요. 즉,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사실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바해서. 이 원자 안에 존재하는 원자핵은 이 크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얼마 정도로 작냐면은 원자를 이 종합운동장 하나의 크기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이 안에 있는 원자핵은 그 종합운동장 가운데 있는 축구공만한 크기 정도의 비율이래요. 굉장히 작겠죠. 근데 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작은 크기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은요, 우리 종합운동장의 관객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팝콘을 먹으면서 경기를 관람하죠? 그때 먹는 팝콘 정도의 크기, 그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자는 이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입자들의 성질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성자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전기적으로 양성,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중성자는 중성, 전기적으로 전하를 0을 띈다고 했죠? 전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자, 그러면은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가 합쳐진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진 원자는, 자, 밑줄 쳐놓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 돼야 돼요. 써놓으세요. 전기적 중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자를 얘기할 때 중성 원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반드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그럼 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요. 자, 밑에 표를 보면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을 보겠습니다. 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라고 나와 있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이만큼이래요. 자, 중성자는 당연히 전하가 0이고요. 전자의 하나의 전하량은 이만큼이래요. 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지금 전하량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만약에 원자 안에 중성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얘네 둘이 더해서 중성 원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원자 안에 양성자가 2개가 있다면 전자도 2개가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면서 중성 원자가 되겠죠. 즉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성 원자에서는 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가 같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전화라고 옆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실제 전화량보다는 상대적 전화를 더 많이 쓰죠. 이 실제 전화가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작아서 쓰기가 불편하니까 얘네들을 그냥 비율상으로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3개 있어.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1짜리가 3개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전화로 더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화를 앞으로 더 많이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입자들의 질량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 한 개의 질량 이만큼이래요.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이만큼이래요. 자, 여러분 한번 질량값을 보세요. 숫자가 거의 똑같죠. 살짝 다르긴 한데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전자 한 개의 질량은 어때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10의 마이너스 24제곱인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28제곱이야. 거의 1000분의 1보다 더 작은 숫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작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보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야. 질량이 거의 같죠? 그거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 즉, 전자 1837개가 모여야 겨우 양성자 한 개의 질량과 동등해진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원자 안에 이러한 입자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입자들 중에서 원자의 무거움과 가벼움, 즉 질량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자는 어떤 입자라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거죠.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선생님이 오늘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올라갔는데,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내 위에 날파리가 앉았어. 날파리가 앉든지 말든지 내 실제 몸무게에는 그렇게 영향을 못 주겠죠?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가 뭐 몇 마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실제 원자 질량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세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이 중에서 어떤 입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양성자입니다. 자,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 가벼워. 질량에 영향을 못 주죠. 자,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 그래서 원자의 뭔가 정기적인 성질에 영향을 못 주죠. 근데 양성자는 충분히 질량도 크고 전하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양성자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를 구분할 때, 원자의 종류를 결정할 때 이 원자가 핵 안에 양성자를 몇 개 갖고 있냐에 따라 원자를 구분해요. 자, 그래서 다양한 원자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원자들의 종류는 이 원자가 갖고 있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이 원자들은 원자 번호를 각각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학번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1학년 1반 1번이야. 이렇게 번호를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원자들도 번호를 갖고 있는데 이 번호가 곧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짜리 원소들은 그 안에 핵 안에 양성자가 한 개 있다라는 의미고, 뭐 원자 번호 10번 네온이죠. 얘는 핵 안에 양성자가 10개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같이 볼게요. 자, 이 원자는 어떤 원자일까? 자, 어떤 원자인지 알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고요?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봐야 된다고요. 자, 지금 양성자가 8개가 있대요. 그럼 얘는 핵 안에 양성자 8개 있는 원자 번호 8번 원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원자 번호 8번은 산소입니다. 자, 산소를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원소의 이름이 영문이나 아니면은 그리스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와 이 영문 이름으로 이루어진 첫 글자를 타서 원소 기호를 적어줍니다. 산소는 영어로 oxygen이죠. 그래서 O를 따고요. 원소 기호로.
자, 이 원소기호 이 앞쪽에 조그만한 글씨를 써줄 거예요. 8이라고. 자, 얘가 이 원소의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원자 번호. 자, 근데 선생님이 방금 이 원자 번호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번호가 8번이라는 건 핵안에 양성자를 8개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방금 전에 또 했어요. 이 원자가 중성이려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려면은 그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인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중성 원자에서의 전자의 개수하고도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의 의미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원자 번호 위에다가 또 조그만 숫자를 16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질량수라는 숫자거든요. 자, 이 질량수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구해주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더 좋겠죠. 자, 질량수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입자들의 개수라는 의미예요.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입자들의 개수. 자, 아까 선생님이랑 뭐라고 했어요? 이 입자들 세 종류 중에 전자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죠? 너무 질량이 작아서. 자, 따라서 원자 전체 질량에 영향을 주는 입자는 어떤 입자들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다. 근데 걔네가 질량이 1대1이니까 대등하게 영향을 주겠죠. 한 개 대등하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서 이 원자의 대략적인 질량을 예측할 수 있게 나타내주는 이런 숫자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수가 16이다라는 숫자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주는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해서 이 안에 16개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동위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 71페이지로 지금 넘어갔어요. 자, 동위원소 개념은요, 사실 별거 아닌데 생소한 개념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확실하게 동위원소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3가지 예시를 들어줄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인데요. 자, 첫 번째 원자를 볼게요. 자, 이 원자는 어떤 원자냐? 일단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네요. 자, 중성자는 없는 거 보이죠? 양성자로만 이루어진 원자 핵이에요. 자, 얘가 양성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원자핵이 플러스 1이죠. 우리 상대적 전화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중성 원자가 되려면 마이너스도 한 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자도 지금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구성된 이런 원자인데, 자, 이게 어떤 원자일까요? 자,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자, 우리 원자 번호는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 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자 번호 1번이 바로 수소잖아요, 수소. 그래서 수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입자를 보겠습니다. 자, 얘도 원자, 중성인 원자인데요. 이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중성자도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의 입자가 뭉쳐져서 원자핵을 이루고 있고요. 자,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죠. 왜냐면은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전하를 띌 거야, 원자핵이. 그럼 얘가 중성이 되려면 이 주변에 마이너스인 전자도 한 마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원자입니다. 자, 이 원자는 누굴까요? 원자 번호가 1번이지. 헷갈리면 안 되죠, 여러분.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만 봐야 돼요. 양성자 하나 갖고 있으니까 얘도 1번 원소니까 얘도 수소야. 맞아요, 여러분. 좋아. 자, 세 번째 입자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입자 안에는 원자에게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중성자가 2개가 붙어 있대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역시 전자가 하나 있겠지.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해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얘도 누구야?
얘도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1번 수소야. 맞죠? 자,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면은 뭔가 느낌이 굉장히 찝찝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르게 생겨서 다른 애들인 것 같은데 왜 원소 기호를 다 똑같이 적었지? 자, 같은 수소 맞고요. 근데 이 수소 안에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은 모두 다 수소가 맞아요. 근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은 질량수가 다르죠. 원자의 질량이 달라요. 자,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무거워 보여요? 얘가 제일 질량이 커 보이죠? 왜냐면 해간의 알게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얘는 질량수가 3인 수소고요. 얘는 질량수가 2인 수소고요. 얘는 질량수가 1인 수소예요. 자,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이런 관계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동위원소라고 부르냐면은 같을 동의 위치 위에요. 얘네들은 모두 다 수소이기 때문에 자, 주기율표 상에서 수소는 요 맨 앞에 1번 자리에 있거든요. 자, 세 개 모두 다 이 자리에 오게 되죠. 자리 위치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이 안에 오는, 이 위치에 오는 수소인데 수소의 종류가 조금 다르죠. 얘는 질량수 1자리 그냥 수소, 얘는 질량수 2자리고요. 이런 수소를 우리는 중수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 질량수 3, 삼중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같은 종류의 원소이지만 질량이 조금 다른 원소.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은 원자 번호를 갖고 있죠. 같은 수소이니까. 자, 반면에 질량수는 달라야 돼요. 질량이 달라요. 얘가 더 무겁다고 했어요. 자,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중성자의 개수는 다른 거 보이죠? 그래서 질량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원자의 전자수도 같죠? 한 개 모두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성질은 같아요.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그래요. 단 물리적인 성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다르죠. 얘가 무거워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은 보통 이 질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위원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단 원자 번호가 같아서 같은 원소여야 되는데 그 원소 안에서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애들, 이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위원소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구해 볼 건데, 자, 원자량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자량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왜 평균을 구해야 되냐?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같이 1학년 1반 학생이라고 칩시다. 자, 1학년 1반에는 친구가 4명이 있어요. 4명으로 이루어진 1반이에요. 자, 이 4명의 화학 성적을 보니까 첫 번째 친구는 90점, 두 번째 친구도 90점, 얘도 90점, 마지막 친구가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화학 점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일반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네 반 화학 성적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반은 성적이 90점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왜냐면 100점 맞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우리 반은 성적이 100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더 안 되죠. 90점인 친구가 3명이나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평균값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요? 90점인 친구들이 전체 4명 중에 3명의 비율로 있고요. 100점인 친구들은 전체 4명 중에 1명의 비율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죠. 자, 원자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평균을 구해야 되냐면은 각 원소들마다 모두 다 동위원소들을 갖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예시로 든 원자 번호 6번 탄소도 동위원소를 갖고 있어요. 자, 동위원소가 뭐라고요? 이렇게 원자 번호는 6번으로 같아서 같은 원소인데 이 안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질량이 달라지는 입자죠. 그래서 얘의 원자량과 얘의 원자량은 다르겠죠?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테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원자 번호 6번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12요 라고 대답하면 틀리죠. 왜? 13짜리도 있잖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그럼 원자번호 6번 탄소 원자량이 얼마야? 13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안 되겠죠. 12짜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균값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값을 구해봅시다. 자, 방금 한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 지금 원자량이 12짜리인 탄소는요. 세상에 98.93%가 있대요. 얘가 완전 더 많죠? 얘에 비해서 대부분 이 탄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전체 100 중에 98.93%의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13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탄소는요. 비율이 얼마 안 돼요. 100분의 1.07%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 비율을 가중치를 줘서 얘네들의 평균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은 12.011 뭐 어쩌고저쩌고가 나온대요. 대략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우리 화학 문제들을 앞에서도 많이 풀었잖아요. 1단원에서부터. 항상 문제에 탄소의 원자량은 12다라고 주고 문제 풀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이 12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균값을 해서 구했어요. 근데 숫자가 조금 소수점까지 내려가잖아요. 계산하기 힘들겠죠. 우리 시험은 계산기 두들겨서 볼 수가 없어요. 암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수점을 길게 주면은 계산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반올림해서 그냥 정수값 12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2의 의미에는 평균 원자량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원자량씩 세워서 구하는 거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원자량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왔어요. 자, 맨 처음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했던 돌턴의 단단한 공 모양을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뭘 발견했죠, 여러분? 전자를 발견했죠? 전자를 발견해서 전자를 여기에 추가하여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란 걸 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핵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원자핵이 추가된 모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방금 전에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러더퍼드 모형에서 새로운 원자 모형인 보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보어로 넘어가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러더퍼드 모형이 틀렸고 이 모형이 맞아 라고 주장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 주장을 믿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실험적 근거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실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보어가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부터는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고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왜 이런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됐는지를 잘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몇 가지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좀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빛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을 선생님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필기하라고 하는 부분만 옆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빛의 종류를 볼 겁니다. 이 빛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죠. 가능하다가 보일시 해서 눈에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 색깔 빛, 뭐 초록 색깔 빛, 보라 색깔 빛 이거 다 가시광선이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 강의 보고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불빛도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그게 또 가시광선이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서 오는 햇빛도 눈에 보이니까 가시광선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탠드에 있는 불빛,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 이거 다 보이는 빛이니까 다 가시광선이에요. 자,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가시광선을 제외한 나머지 빛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적외선, 자외선, X선. 자, X선은 우리 병원에
팔 같은 거 부러졌을 때 가서 엑스레이 찍죠? 거기서 나오는 빛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감마선, 뭐 이거 외에도 마이크로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빛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딱 세 종류를 알아두면 돼요. 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세 가지의 빛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을 나누는 기준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자, 파장은요. 이렇게 람다라고 하는 마치 시옷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리스 문자예요. 그래서 이 람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쓸 건데, 자, 이 파장이 이쪽 그래프를 보니까 780으로 길죠. 긴 부분일수록 빨간 색깔 빛이에요. 빨간 색깔. 자, 파장이 짧아질수록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보라색. 자, 그래서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다. 자, 파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빛은 파동의 일종인데, 자, 이 파동에서 마루 가장 높은 지점과 그 다음 높은 지점 사이에 이 거리를 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파장이 길다는 거는 이 파가 늘어지는 모양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고, 파장이 짧다는 건 이 파가 촘촘하게 운동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파장이 짧은 쪽이 보라색이라는 겁니다. 자, 이 파장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파장이 긴 파동일수록, 빛일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반대 관계입니다. 자, 파장이 짧은 빛들은 에너지가 커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두시면 돼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대다. 자, 그래서 빛 중에서도 색깔이 빨간색인 빛들은 이 보라색인 빛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작은 빛이에요. 얘는 에너지가 훨씬 센 빛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광선 안에서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인 눈에 보였던 이 빨간색인 빛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빛이 더 파장이 긴 빛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파장이 더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돼요. 자, 그 안 보이는 빛을 우리는 빨간 색깔 바깥쪽 영역이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자, 그럼 적외선은 이 가시광선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어떻겠어요? 파장이 더 긴 쪽이니까 에너지는 더 작겠죠. 가시광선에 비해서. 자, 이 반대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는 쪽의 빛도 있어요. 자, 이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지게 되면은 이제 보라색 범위 바깥으로 나가니까 우리 또 눈에 안 보여요. 자, 그런 빛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보라색깔보다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 자, 이 자외선들은 가시광선에 비교해서 에너지가 더 어떤 빛이다?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에너지가 더 큰 빛이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자외선. 그리고 에너지는 더 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우리가 빛을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 중에서 빛의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어떤 빛? 바로 자외선.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왜 발라요? 얼굴 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제를 바르는 거잖아요. 이 자외선이 에너지가 되게 세기 때문에 우리 피부 세포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피부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멜라닌 색소 같은 것들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제를 발라야 돼. 자, 그리고 에너지를 비교하자면 자외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중간이 가시광선이에요. 우리 가시광선 이렇게 쐬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에너지가 중간 정도로 적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가 적외선이에요. 자, 적외선은 얘네들에 비해서 가장 에너지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적외선은 어디에 많이 사용해요?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가시광선 햇빛이 없을 때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하여 물체의 이동을 찍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들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순서를 필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큰 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인데요. 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